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업데이트된 백신으로 사찰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서 혈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후보에게 미리 상의 없이 선대위의 전면 개편,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고요. 정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주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그런 큰 금액이 문의라든지 근거 파손 한 적은 없어요. 동선 추적 플러스 나머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죠. 우리 군의 열영상 장비 특성상 신원이라든지 활동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가 좀 제한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선을 2달여 앞두고 제1야당이 선거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이례적인 상황. 국민의힘은 일단 대선 후보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책은 안 보이고 갈등만 노출하는 사이 이재명 후보는 위기 극복을 자신하는 신년 기자회견으로 굵직한 정책과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잠시 나이트 포커스에서 진단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역 패스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파장이 큽니다. 정부의 방역 논리가 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들, 이를테면 행복 추구권, 또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판단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 패스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가 없는 청소년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청소년 방역 패스.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학원 단체와 일부 학부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권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송을 접수한 지 18일 만에 법원이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미접종자는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해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중대하게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백신 접종자 돌파 감염도 상당수 있고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신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지만 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고 결코 경시돼선 안 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해 정부가 도입하려던 방역 패스는 고난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갈등 속에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현직 의사 등 1000여 명은 청소년 이용시설은 물론 방역 패스 제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역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해놓은 상태로 이번 주 금요일 1차 신문기일이 열립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이렇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정부는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방역 패스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 인구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6.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8주간 전체 확진자 10명 중 3명이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특히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의 경우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접종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뿐 아니라 위중증, 사망 위험이 접종자보다 크게 높습니다. 의료계는 중증 치료 여력의 절반 이상을 미접종자 진료에 할애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접종자가 감염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할수록 실질적인 국민들의 사망이나 중증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저희 의료체계 입장에서도 의료체계의 여력이 보존되면서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 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강화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줄이고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는 단순히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재차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저질환이나 부작용 등으로 접종할 수 없는 예외 인정 범위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개운입니다. 네, 이번 판단, 이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했죠. 차별 논란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도 접종 완료, 음성 확인제, 방역 패스가 시행이 되면서 미접종자들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미접종자들은 혼자 밥 먹기를 사실상 강제당하는 상황에서 이젠 혼자 장보기, 혼장도 못하느냐며 부글부글 끓는 모습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식당을 찾은 손님이 포장 주문을 하자 주인이 대뜸 전복 한 마리를 더 얹어줍니다. 제가 전복 한 마리 더 넣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판촉 행사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 가게에서 식사 못하는 손님을 응원하는 차원입니다. 미접종 손님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항암 치료도 굉장히 독하고요. 약들을 많이 먹고 계셔서 백신이라는 위험까지 부담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거부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오시지 마세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한 카페에선 백신 미접종 손님에게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로 미접종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정부를 애둘러 비판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위축되고 그런 차별과 냉대의 시선에 우리 그럴 필요 없다. 당당하게 다녀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요. 지난달 18일부터 재개된 거리두기로 백신 미접종자는 이른바 혼밥만 가능해지고 사적 모임 참여는 아예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10일부터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혼자 장도 못 보게 됩니다. 미접종자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같은 사정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경우가 많은데도 정부가 과도하게 활동을 제약한다는 겁니다. 임산부로서 백신 접종하는 것 자체로도 아직은 불안감이 되게 큰데 음식점에서는 혼자 밥 먹기가 가능하다는데 혼자 장 보는 건 왜 안 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되게 크죠. 불가피하게 못 맞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원래는 포장이나 1인 식사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접근을 못하게 해요. 반면 이 같은 방역 패스 강화가 외려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지키는 방안이란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국민들이 협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거리두기 재개 직전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었던 신규 확진 수는 현재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 패스 강화로 감염 확산 추세가 눈에 띄게 꺾이긴 했지만 미접종자 차별 논란 또한 불가피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IHU 지중해 감염연구소는 이 변이를 B16402로 명명했으며 아프리카 카메룬 여행자에게서 최초 확인한 이후 마르세유에서 12명에게 전파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 변이가 46개 돌연 변이와 37개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돌연 변이로 인해 이 변이는 오미크론처럼 다른 변이보다 백신에 더 잘 견디고 전염력도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변이가 현재 프랑스에서 우세종인 오미크론을 밀어내고 확산세를 키울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르면 이달 중에 늦어도 다음 달엔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확산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확산 속도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국내에서도 곧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게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한 2, 3주면은 분명히 우세종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2월 중에는 아마 델타 변이주를 밀어내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 오미크론 변이주가 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워낙 전파가 잘 돼 최근 주춤한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달 말엔 방역의 고비가 될 수 있는 설 연휴도 찾아옵니다. 명절을 앞두고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지는 3차 접종률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체 성인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2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중증화 사망에 이를 확률이 80.3%로 낮아집니다. 또 3차 접종을 맞으면 그 확률이 93.6%로 낮아집니다. 미국에서 12살부터 추가 접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선 국내 방역 상황과 해외 연구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논의할 방침입니다. 다만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6살 이하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확진자 발생률이 높은 것은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추가 접종 연령을 낮추는 건 5살부터 11살까지에 대한 백신 허가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경증 환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와 신속 항원 검사 활용 방안 등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백순영 교수가 2, 3주면 우세종이 될 거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정부가 면역 저하자의 4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혈병 암 환자를 포함해서 100만 명이 대상으로 고령 기저질환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원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3차 접종까지 하고도 면역에 필요한 항체가 충분히 생기지 않는 면역 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정부가 검토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백혈병, 림프종, 고형암 환자와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 등 모두 1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2차 접종 이후 2달 간격을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3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의 항체 농도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이 이제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는 항체가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정부는 면역 저하자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도 3회 접종까지를 기본 접종으로 보고 4차를 추가 접종으로 간주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외 사례와 과학적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하며 4차 접종 근거를 수집한 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면역 저하자 추가 접종이 확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쯤 4차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3차 접종 효과 지속성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한 4차 접종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업데이트된 백신으로 사찰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에 대한 연구하고 데이터 수집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오미크론 이후에도 새로운 변이가 계속 등장할 수 있는 만큼 백신 효과를 고려해 4차 접종을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면 이를 신속하게 도입해 국내 접종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변이에 맞서는 새로운 백신이 개발될 경우에 국내 도입분을 그런 새로운 개발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백신이 개량된다 그러면 그러한 백신 중심으로 논의는 가능한.
전문가들은 4차 접종의 효과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되 정책 결정은 빠르게 내려야 변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급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서 설 연휴 전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청와대와 입장은 배치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 장소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의도 당사를 벗어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제금융체제 조기 종식을 선언한 곳에서 현재의 국난인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소비 쿠폰 형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설 연휴 전에도 추경 합의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추경은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돼 향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규모가 있고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양극화와 비정규직,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성장 방안으로 대규모 국가 투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선 시장과 싸우지 않고 충분한 공급으로 집값이 폭락하지 않게 관리하고 집값이 하락하면 공공주택 매입 기회로 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선 갈등이 조기에 수습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연기해달라고 한 김종인 위원장 발언 등엔 말을 아꼈습니다. 정책 경쟁에 또 미래를 향한 경쟁에 빨리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연기 일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또 드리지 않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가 회장을 맡은 후원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호남을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원팀 행보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 결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종현 의원은 국민 5명 중 1명이 탈모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값이 부담돼 해외 직구를 하거나 전립선 약을 편법으로 처방받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만 탈모인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이 따랐습니다. 네, 자의반, 타의반, 선대위를 해체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장고에 조직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선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른바 쿠데타라는 비판에 결별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한 윤석열 후보는 온종일 당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임태희 총괄상황실장과 권성동 사무총장 그리고 후보 직속기구 단장들만이 아침 일찍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오로지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의견 제시할 단계는 넘었고요. 총장님의 당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후보께서 결정하시겠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광화문에 있는 개인 사무실로 출근해 슬림한 선대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총괄상황실 산하로 정책과 상황을 일원화하고 나머지 본부 체제를 이준석 대표 중심의 당 쪽으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개편 방안은 이거 뽀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준석 대표에게도 역할을 부여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지만 윤 후보 입장에선 직접 임명한 본부장 체제가 이 대표 산하로 옮겨가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대위 내부에선 김 위원장이 후보의 사전 동의 없이 선대위 개편을 선언하고 이른바 연기만 잘하면 된다는 발언을 해 후보를 더 작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의 구태타 아닙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후보에게 미리 상의 없이 선대위의 전면 개편. 선대위 차원에선 소통 과정에서의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하루 전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한다는 공지가 잘못 나갔던 것도 선대위 내부 갈등이 드러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의 결별설까지 나오는 상황. 선대위는 물론 당사자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배제할 수도 있다는 후보의 나는 그런 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 윤석열 후보의 고심이 하루를 넘기면서 당내에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한 모습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사퇴에 이어서 당내 재선 또 중진 의원들도 회동을 갖고 이 대표를 압박을 하긴 했는데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 대표를 껴안지도 내치지도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일자 잠행에 들어갔던 이준석 대표. 사흘 만에 이른바 울산 합의로 윤석열 후보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우리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 당의 앞으로 선거운동에 대해 가지고 큰 줄기에 대해서 저기가 합의하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의 전횡을 지적하며 선대위 직책을 던졌고 외곽에서 선대위 쇄신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쓴소리였다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이 같은 모습을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선대위 해체 수순에까지 들어서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준석 책임론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계륵과 같은 존재고 보다 강한 표현을 쓰면 그보다 훨씬 못한 존재죠. 선대위에서 당 지도부 총사퇴 의견을 내놓자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새로 지명하겠다고 했단 말이 전해지며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먼저 당직을 던진 김기현 원내대표가 갈등 부각을 우려해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의원들을 만류했지만 선수별로 긴급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의 궤적이 비상식적이다. 해당 행위다라는 등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최근의 어떤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데 중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이라는 데 대해서 중진들이 의견을 같이 했고 지금까지의 발언을 보면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중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짚어야 된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퇴론엔 거듭 선을 긋고는 당내 비판에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조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지 못한다면 대선은 필패라는 위기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합치지도 갈라서지도 못하는 상황. 일단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와 직접 마주해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의견 차이가 커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이재명 후보의 측근 김용 선대위 부본부장과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측근으로선 두 번째인데 앞서 통화 사실이 알려진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의 경우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전날을 포함해 6차례 정도 통화를 시도한 기록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건데 통화 기록 조회가 안 되는 영상통화 앱을 쓴 흔적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지난 2009년 무렵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엔 성남시 의원을 지냈고 이후 경기도 대변인을 맡았던 이재명 후보의 측근입니다. 김 부본부장은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혹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수사자료 유출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본부장은 2달 전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의 통화 논란이 불거졌을 땐 YTN 기자에게 자신은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적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제와 통화한 게 당연하다고 말을 바꾼 이유를 물었더니 그땐 압수수색과 관련해 괜한 오해를 살까봐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말 맞추기 오해를 피하려고 일부러 거짓 해명을 했다는 건데 왜 영상통화 방식을 썼느냐는 질문에는 녹음 방지 차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김 부본부장 주장에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고 임의로 증거 기록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통화 사실이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과는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쯤 부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부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있는데 다음 달이면 7년인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가 끝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통화 기록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윗선 로비 수사의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9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본부장과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의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인데 김 본부장 측에서 이번 통화 사실 공개가 검찰의 선거 개입이라 단정 짓고 나선 건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통화 흔적이 남지 않는 특정 영상 통화를 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통화였다는 주장이 고지곧대로 들리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800억 원대에 이르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 거래 정지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금이 묶인 주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이 회사 재무관리팀장을 쫓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부 직원의 1,800억 원대 횡령 사실을 공시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 규정에 따라 새해 시작부터 모든 주식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상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거래 정지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만 적어도 영업일 기준 보름, 연장될 경우 한 달 이상이나 소요됩니다. 이후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래가 즉각 재개됩니다. 반대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면 거래 정지가 또다시 연장됩니다. 이번 횡령 사건을 포함한 회사 경영 전반을 심사받기 때문에 최대 2달 가까이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되면은 3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상장 유지, 상장 폐지, 대상기한 부여를 결정합니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투자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여유자금이 아닌 대출까지 끌어모은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간 묶인 거래가 풀린다고 해도 주가 하락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고요. 정말 믿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주주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그런 큰 금액이 주주들한테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게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착잡한 기분이고. 경찰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도주한 재무관리팀장 이모 씨를 출국 금지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가 대규모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이 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고 계좌가 이미 동결돼 자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상장 폐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직원의 막대한 횡령 사건으로 주주 2만여 명은 길게는 석 달 넘게 큰 피해를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대형 의료기기 회사 오스템 임플란트 포털 사이트 증권정보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주가가 14만 2,700원 이렇게 거래가 중지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으로 2조가 넘어서 22위 기업이며 임플란트 기업으로는 국내 1위, 세계로 봐도 4위에 올라 있는 규모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횡령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더욱 이해가 어려운 점은 이 잠적한 재무 담당자가 횡령한 거액을 대놓고 주식에 투자했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공범의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10월에 동진 세미캠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깜짝 놀란 액수잖아요. 예. 한 명의 개인이 거의 동진 세미캠 지분 7%를 그러니까 1,400억대를 이제 매매를 하는 지분을 갖게 되니까 뭐 파주의 슈퍼개미 뭐 이런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름도 실제 이 사람과 동일인이었었거든요. 물론 모르면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 어떻게 그거를 까마득하게 몰랐을 수가 있는가. 지금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반기 감사는 하지만 월별 결산은 재무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아마 이 사람이 이모 씨가 뭐 모든 것을 좀 총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좀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공범이 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그렇군요. 네, 여러분도 지금 저랑 같은 마음이시죠? 게임기를 사려고 모으던 돈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써달라면서 경찰 지구대에 몰래 놓고 간 초등학생 형제 사연이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아이들의 서툰 글씨가 눈에 오래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 뭉클해지는 아이들 이야기였는데 하필 다음 전해드릴 소식이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민망한 어른들 얘기입니다. 새해 첫날 서울 강남의 가상화폐 투자 회사에 2인조 금고털이가 침입을 해 11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를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경찰이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운 외투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녀 2명이 걸어갑니다. 여성은 등에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저녁 서울 논현동에 있는 가상화폐 투자 회사에 침입해 금고를 턴 거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입니다. 금고 안에는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용도로 쓰려던 현금 11억여 원이 5만 원권 뭉치로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다음 날에야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고가 털린 사무실 입구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잠금 장치가 있는데요. 용의자들은 이 문을 통해서 침입했는데 특이하게도 잠금 장치가 파손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용의자들이 턴 금고 역시 부서진 흔적 없이 멀쩡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잠금 장치를 푼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이라든지 금고 파손된 흔적은 없어요. 동선 추적 플러스 나머지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죠. 경찰은 용의자들이 전현직 직원이거나 직원의 지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용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하며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그런데 부끄러운 어른이 또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의 계좌에서 1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 범죄 가중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간병인 A씨에게 징역 4년,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도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3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북한 민간인에게 2번이나 뚫린 육군 22사단 최전방 철책에 대해 합동참모본부의 현장 조사가 끝났습니다. 내일 결과가 발표될 텐데 군은 대국민 사과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민간인 출신 탈북자에게 잇따라 뚫린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최전방 철책. 처음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경고가 울리고 CCTV에 팝업 창이 떴는데도 초동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은 대규모 인력을 급파해 월북 경로와 경계 태세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월북자가 지난 2020년 11월 우리 측으로 귀순할 때는 철책이 연결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광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광망 센서가 제대로 작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열 결과에서 보고 체계의 허점과 매뉴얼 미준수 등이 드러나면 지휘 라인의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군 당국은 월북 직후 북측 지역에서 4명이 포착된 걸 놓고 영접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군의 연령상 장비 특성상 신원이라든지 활동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정하기가 좀 제한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월북 이후 북한군도 대대장급 지휘관과 간부들이 비무장지대 초소들을 방문해 철책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동부전선 최전방 월북 사건과 관련해 내일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삼성과 LG,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대표 기업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모였는데 올해 참가업체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박홍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ES 개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전시회장 내부는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시장 가장 좋은 자리에 널찍하게 털을 잡고 대형 마이크로 LED TV부터 개인 맞춤형 가전까지 첨단 제품들을 배치했습니다. LG는 코로나 시대 QR코드를 활용한 신개념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97인치 초대형 OLED TV를 실물 없이 휴대전화만 갖다 대면 볼 수 있도록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SK그룹은 계열사 6곳을 모아 합동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반도체 분야의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지인들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높다는 반응입니다. I think Korean companies are a great partner for CES and the organization. They have a very large presence here. About 1/4 of the booths here are Korean, and it's exciting to see what they're bringing to the show. 또 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1 펜 에디션 5G를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 공개했습니다. 기존 최고급 모델인 갤럭시 S21의 주요 기능을 담으면서 가격과 사양은 다소 낮춘 보급형 모델로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CES는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커져서 전시 기간도 나흘에서 사흘로 단축됐습니다. 참가 기업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2,200개로 집계됐습니다. CES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500여 개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체 참여 기업 4곳 가운데 한 곳이 한국 국적이란 얘기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선대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그건 오로지 후보가 결정하는 문제지. 여기에 후보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태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기 종교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정책은 안 보이고 갈등만 보이는 제1야당 국민의힘 상황에 한마디로 혼돈입니다. 대선 후보가 선거 활동을 멈추고 총괄 선대위원장과는 결별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죠. 내부에선 당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도 거셉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과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기 극복과 대도약을 키워드로 제시하고 설 전에 추경을 통한 민생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새해 첫 인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내분 얘기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을 한 2달을 앞뒀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정말 정책 얘기를 해야 될 때인데 앞서 영상 구성의 자막처럼 정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일단 장고에 들어갔다 조직 개편에 고심하고 있다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 얘기로는 집이나 바깥에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누구 얘기를 듣고 있을까요? 뭐 여러 사람 듣고 있겠지만 저는 얼추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로 진입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대선 후보가 이틀 동안 행보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뭐 거의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한 건데 그만큼 이제 윤 후보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을 버리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전략의 부재라든가, 네. 뭐 2030의 이탈, 뭐 중도층의 이탈, 많은 어떤 불편함, 어려움을 이제 예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만약에 김종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원하는 방식대로 가져갈 경우에는 지금 듣고 있는 얘기. 뭐 아바타다, 뭐 의존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진짜 연기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사이에 어떤 균형점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 어렵고 특히나 김종인 위원장이 그 선택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 다시 얘기하면 네. 선대위 대폭 개편이 아니라 일부 윤핵관 등등을 포함하는 잔존시키는 그런 안을 내세워서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이 스스로 이 결별 수순을 밟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동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은 어느 윤석열 계파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일종의 이제 윤석열 패밀리가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시험의 구수 때라든가 아니면 검찰이라든가 지금 이 장면에서도 아마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뭘 생각하냐면 대선 이후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대선 이후에 이준석이나 예컨대 뭐 김종인 위원장이 남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지금의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측근 그룹이 계속해서 남아서 같이 정치를 해줘야 되는 우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그분들을 내치거나 뭐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뭐 직원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어떤 파벌, 이 측근들을 유지하는 그런 선택. 다시 얘기하면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 수순을 밟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도 후보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 전체가 윤석열 후보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노출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교수님 의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랑 지금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는 건 전혀 없고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대위 개편 마지노선은 언제쯤으로 좀 보고 계세요? 오늘 내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어제 있었던 일은 그 성격으로 보면 이건 제 질문입니다. 성격으로 보면 김종인 총괄의 구태타 아닙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후보에게 미리 상의 없이 선대위의 전면 개편,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일단은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후보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태타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특보 설명에는 이제 쿠데타 발언에 대한 설명이 미리 상의 없었다라는 이른바 윤 후보 이제 패신 논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붙인 건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상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며칠 전부터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계속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안에서는 선대위 체제를 좀 뭔가 효율적이고 좀 일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요구는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을 못 내린 상황에서 어쨌든 어제 또 많은 또 의원들이나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대단히 지금 민심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극단적 처방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마 후보의 동의까지 받지는 않은 것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결론을 이제 본인이 내고 강수를 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결국은 이제 후보하고의 이제 어떤 합의된 선대위 개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큰 쇄신안을 이렇게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홍으로 그냥 접어들어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보가 뭐를 선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려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럼 양자택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선택지가 두 개거든요. 이를테면 그렇죠. 선대위 전면 개편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을 빼고 배제하고 후보 중심의 어떤 대선을 치를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안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안을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작은 단위의 개편은 비서실을 총괄 상황본부 밑으로 통합시켜서 메시지와 정무 기능들을 직접 본인이 비서실장이 돼서 관리하겠다 이런 안 하나하고 두 번째는 6본부 체제를 해체하면서 정책과 총괄 상황본부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당 대표가 이제 관할하게 하는 이 안을 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김종인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동안 소위 얘기해서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김종인 이준석 체제로 이제 이렇게 선대위 운영을 이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이제 그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는 당장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선 때부터 해오던 이제 측근들이 반발할 것이고 또 전통적인 이제 보수 지지층이 반발할 그렇게 되고 또 민주당에서는 또 후보의 리더십의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하겠죠. 유약하다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다른 안은 만약에 그러면 김종인 안을 거부하고 후보가 후보 중심의 새로운 새 판짜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아마 본인이 탄핵당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손을 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이준석 당대표를 다 제끼고 새로 본인 중심의 체제를 짜야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밖에서 또 가만히 있을 분이 또 아니시잖아요. 또 당대표는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계속 선대위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뒷맛이 안 좋은 그러면서 이상한 구도로 끌려가는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사실 선택 지형이 사실 쉬운 지금 후보의 결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아마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홍 상황 지금 보시면 혹시 자료화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한 2달 정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여러 갈래 지금 차원의 갈등이 얽히고 복잡하게 얽히면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윤 후보의 이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그 결단이 무엇인가 에 따라서 또 다른 또 갈등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집이나 바깥에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는다고 했을 때 누구 의견을 듣고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바꿔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본인이 외로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장면은.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누가 이 선대위를 즉 선거를 주도하느냐의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주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후보 중심으로 사실상 이루어졌던 것이고 선대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2분, 3분화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장악해서 치르지 못했던 것이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윤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면 개편을 선거 치르지 말자는 것이다. 이건 악의적 공세다라고 얘기한 부분. 선대위원장이 한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하극상이나 마찬가지고 쿠데타 맞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그런데 그 이유는 선대위원장이라고 모셔놓고서 실질적인 어떤 선거의 주도권은 후보 중심으로 후보 비서실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던 거죠. 이제 이런 장면에서 이게 잘 치러졌다 그러면은 사실 문제가 없었겠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관리 능력도 그만큼 이제 높다가 평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다면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연기만 하시라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지금 하게끔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서로가 갈라서느냐 아니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모든 걸 주느냐의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뭐 유불리를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어느 것이 나한테 더 표를 가져올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 얘기했고 앞서 이준석 대표 책임론 말씀하셨는데 뭐 아까 자막엔 코너에 몰린 이준석 대표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은 선대위 혼돈에 이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거든요. 일단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이준석 당 대표가 초기에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선대위가 좀 전략 방향이 없이 그리고 선대위에서 의사결정 구조도 좀 질서정연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실 뭐 하극상 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뭐 선대위 체계의 문제라든가 전략의 문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게 다 오히려 사라져 버리고 이게 이제 내용의 그러니까 조직 내부 문제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다 오히려 모든 문제가 다 이준석 대표의 책임으로 이렇게 좀 전환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 본인 스스로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준석 싶고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을 풀어가야 이게 젊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미래가 있게 나가야 하는데 이게 과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관행대로 이 문제가 풀려버리면 본인의 미래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좀 전향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어쨌든 후보가 지금 외로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쉽게 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율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저는 추가적인 지지율의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고 네. 그러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수습하고 바닥을 치면서 올라갈 것이냐 이런 점에 주목하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 교수님께서 외롭다는 표현 쓰셨는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후보도 외로워 보이고 대표도 외로워 보이긴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거취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선을 그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손학규에 단련된 사람이란 표현도 썼거든요. 그거는 이제 2019년에 재보선에서 바른미래당이죠. 그때 졌어요. 네. 근데 대표한테 이제 책임을 물리려고 이준석 대표가 그때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사표를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그때 끝까지 이제 사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으로 내가 단련이 돼 있으니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퇴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빗대하는 건데 또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는 예비 후보죠 지금. 왜 내 이름을 거기다 거론하느냐 굉장히 불쾌하는 것 같아요. 본질은 저는 지금 뭐 우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약간의 마녀 사장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책임을 왜 이준석 대표에게 물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당 내 전체가. 그리고 뭐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일부는 뭐 이준석 대표의 어떤 분란, 뭐 이런 다른 목소리, 뭐 이런 행태가 기여했다라고도 그 부분 인정을 하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후보의 뭐 실언, 거기다가 후보 주변의 어떤 내로남불, 뭐 이런 인식 체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지금 대표 하나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의 부재, 뭐 이런 후보의 어떤 문제가 분명히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나 뭐 밖에서 지지자들 다 이준석 대표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은 우리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일부이지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내에서 그 교수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상식적이지 못하다. 최근에 궤적 이런 표현을 했고 또 일부 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거 봐라. 처음에 경선 때부터 이런 위기 있을 거란 얘기 많았음에도 당원들이 선택했다. 우리들이 스스로 위험을 좀 감수한 거 아니냐라는 중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김 교수님 말씀은 그래도 후보 책임이 더 크다는 분석이신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 배우자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잘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몇 번의 말실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대위 체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다 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좀 그 김 교수님 얘기한 대로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그 이후의 과정에서 계속 밖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히 그 공공의 적이 돼버린, 그러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는 진짜 사면 초과를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왜냐하면 후보라든가 선대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오히려 책임을 다 이준석 대표한테 돌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인식을 하고 앞으로 본인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좀 더 당과 그다음에 선대위 그리고 나아가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스스로를 희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관점 전환을 하는 게 서로에게 좀 득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를 향한 어떤 압박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놨죠. 김민전 교수가 가세연이 제기했던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거론하면서 선거 기간 동안 좀 직무 정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압박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와 별도로 또 지금 검찰의 이 성접대 의혹 관련해서 사건이 배당되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당 내용 사태와 좀 본질적인 측면은 아닙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향한 어떤 개인적인 논란 어떻게 좀 같이 함께 묶어서 저는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외부에서 가세연이라는 어떤 유튜브를 하는 그런 데서 의혹 제기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라. 그러면 그 당은 스스로의 어떤 대표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평가할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의혹 제기 하나로 만약에 뭐 직무 정지를 한다 그러면 수많은 의혹 제기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걸 갖고서 지금 하나의 근거로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좀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은 좀 빈약한 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뭐 윤리를 열든 아니면 뭐 다른 조사를 뭐 하든 어떤 당내에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이걸 해야지 당 외에서 지금 뭔가 문제 제기한 걸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당내 분란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당내 구성원들이 움직여야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걸로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선 캠페인에서 완전히 예상입니다만 배제될 경우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좀 고려할 수 있거든요. 2030 표심 이탈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 그럼 또 비대위로 가는 것인가라는 또 질문이 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쉽게 사퇴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된다는 걸 가정한다면
주로 이제 그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이제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위로 이제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거나 외부에 이제 또 영입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지는 않고요. 선대위 체계를 이제 유지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뭐 이런 것조차도 사실 그 거론되는 것 자체가 당의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선거 상황에서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시도 자체가 과연 성공한다 한들 이게 과연 이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좀 더 그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의 보수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게 우리가 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떻게 선대에 힘을 모을 것인가의 측면 그다음에 또 여전히 2030 세대의 지지를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도움이 또 절실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이준석 대표의 뭐 성상남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뭐 직무정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다시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왜 여당하고 싸우지 그 우리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정작 우리 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자기 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그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네. 좀 더 당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비판을 서로 삼가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조용히 해결하고 그리고 공세는 여당을 향해서 전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당이론적 접근은 이미 시효가 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은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사퇴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흔들릴 공산이 크고 아마 사퇴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 모든 화살이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사퇴로 모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본인이 사퇴를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예컨대 이제 탄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수단, 극단적인 수단까지 써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올가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안 가는 것이 아마 국민의힘 쪽의 어떤 상황을 본다 그러면 좋은 거지만 지금 이렇게 격앙된 그런 상황을 본다면 탄핵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네. 아무튼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좀 발휘할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대선 앞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대당 후보들은 어떤 표정일 거예요? 사실 반사이익을 통해서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기대할지 아니면 자신들이 내놓는 정책이 좀 묻히는 게 아쉬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이재명 후보, 이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고 빨리 수습해서 공당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타당의 어떤 이 내용을 얘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싫죠. 예. 왜 이런 문제에 이제 개입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뭔가 질문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 답변을 했을 텐데 사실은 빨리 이게 수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토론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토론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어떤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지금 야당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토론을 하는데 대장동 의혹권만 갖고서 하자. 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럼 그것만이라도 하자. 대장동 의혹권만 이런 그걸 범위로 해서라도 토론을 시작하자라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화가 돼야만 사실은 토론도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어떤 검증, 알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수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우리 정당사에서 정치사에서 이렇게 선거를 좀 두 달여 앞두고 이렇게 좀 공당이 내용을 겪는 게 이례적인가요? 사실 뭐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이례적인 장면을 많이 봅니다만. 예,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고요. 예, 당 대표가 사실 이렇게 젊은 당 대표가 선거를 지휘하게 된 것도 역시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영선의 후보들이 양쪽의 여야 후보들이 다 나온 것도 참 처음 보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를 갖고 사실은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새로운 상황에 걸맞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저는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뭐 후보가 장고를 하겠지만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측면에서 좀 대안을 좀 찾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책 행보를 좀 살펴볼 텐데 아쉽게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책 행보를 아직은 언급할 내용이 오늘은 없고요.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 연휴 전에 25조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규모가 있고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5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 이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추경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박수현 수석이 추경은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후보가 다시 거론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방역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실 소상공인이라든가 뭐 자영업자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재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지원을 빨리 조속히 하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설 전까지 이것들이 뭐 합의가 되거나 지급이 되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뭐 낮지만 네. 그런 노력이라도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정부가 해야만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시급한 상황이 국민들 민생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좀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논의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논의의 필요성 언급하셨지만 만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가 논의 또 테이블에 올라오게 되면 당정청 갈등을 노출하는 거 아니냐는 또 우려도 있고요. 대선 국면에서. 그렇죠. 이제 추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단지 이제 정부와 이제 그 민주당 당정 간에서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와 우선 협상을 하고 나서 네.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적극적으로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협상을 해주겠다는 지금 취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지금 또다시 이재명 후보는 역시 그 소비 쿠폰이라는 형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이제 거론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은 또 그 국민의힘하고는 계속 그 대립적인 관계로서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를 진작한다는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해야 된다고 이재명 후보는 주장하지만 네. 사실 지금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소비가 덜 이루어지는 거는 국민들에게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영업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영업 제한으로 통해서 시간이라든가 공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소비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결국 코로나를 잡는 것이 결국 소비를 활성화하는 거지 소비 쿠폰을 전 국민한테 발행한다고 해서 소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런 점을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민을 설득하면 결국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이번엔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소확행 공약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공약을 내놓을 때 민주당도 좀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뜨거운 반응이 뭐냐면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링컨이 나와도 이재명 찍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쉬운 부분을 사실상 이 후보가 정확하게 찍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탈모가 상당히 이제 만연이 돼 있는 것이고 일종의 이제 질병처럼 돼 있는 것이잖아요. 뭐 비만이나 유사한 것인데 이게 이제 건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과한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다 이렇게 암묵적으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사실 피부과를 가야 되는데 다른 이 과목을 가가지고 약을 얻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뭐 비정상적인 행태죠. 이런 것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정책에는 공감을 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또 일각에선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그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상당한 흑자를 갖고 있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계속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이제 조건 자체를 완화해 갖고 지금은 계속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뭐 보니까 탈모 관련해서 한 23만 명, 한 300억 정도의 작년에 치료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건강보험료의 비급여 대상이 되게 되면 사실 300억이 뭐 1000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도 다 치료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이거를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냐,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이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용 부분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 결국은 이제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럼 덩달아서 아마 다른 문제들, 예를 들면 우리들도 뭐 안검하수 이런 것도 성형 수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눈이 좀 주저앉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그러면 보험 적용하고, 또 이런 것도 보험 적용. 그래서 계속 분출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규칙, 이 규칙을 제대로 준수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전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비판적 견해인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네. 정말 선거는 진짜 귀신같이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표가 되는 거는 탁탁 낚아채면서 하는 걸 보면 참 얄미울 정도로 잘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공약이 화제가 되면서 지난달 27일에 행사장에서 두 후보가 만났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제 머리 스타일을 언급하면서 이런 심으신 거냐, 이런 또 대화도 화제가 됐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지금 건강보험 적용 검토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해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염색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후보한테 이제 다른 분이 염색하셨느냐, 그러니까 어제 염색했다 그랬다가 이 후보가 이제 윤 후보에게 머리 뭐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염색만 했다, 심은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 정책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사실 아까 뭐 청년층이라 그러지만 주 대상은 중장년층이거든요. 이 탈모의 가장 괴로운 부분들은. 근데 이것이 곧 질병이냐 질병 아니냐, 이 논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 굉장히 사실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어떤 고충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꼭 이거를 표를 위해서 했다기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찾아서 했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좀 다른 후보들도 국민의 어떤 그런 문제를 좀 다루는 공약이 나오면 역시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산하위원회만 50여 개라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 또 역시나 메머드급에 대한 내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부 상황은? 네. 일단은 뭐 위원회가 50개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선대위는 가면 갈수록 조직은 커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윤석열 선대위에서 뭐 규모가 크니 메모드급이니 아니니 뭐 이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선거의 조직은 이제 민주당 같이 아마 국민의힘도 가면 갈수록 선거 조직은 커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주요하게 어떤 일정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전략적 정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잘 작동을 하느냐, 그게 후보와 선대위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와의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그 선거에 중요한 이제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어떤 조직 구조에 대해서는 약간 잡음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것을 무서워하면서 선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상당히 안정돼서 가고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선대위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자만하고 뭐 이럴까봐 오히려 내부 통제를 하고 있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즐거운 곡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부 통제, 즐거운 곡소리 언급하셨는데, 잠시 소개해드리면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감투만 요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했고, 이해찬 전 대표도 자만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항상 좋아지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3인 체제다 해가지고 목소리가 더 크다. 그런데 저쪽에는 이재명 후보 혼자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비교적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3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런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뭐 이해찬 전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경계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거는 굉장히 반면교사로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어떤 경고의 이 목소리인 것이고, 그것이 아래까지 쭉 내려가서 선거 끝까지 가야만 사실상 이런 내부적인 논란, 뭐 이런 불필요한 어떤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후보 측근들과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측근들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대장동 의혹이 또 유권자들에게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사실 그 윤석열 선대위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부 내용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은 유동규 그 본부장이 결국 그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휴대폰을 내던졌는데, 그 휴대폰을 이제 포렌식한 결과 그 측근들하고 상당한 통화를 했던 기록들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측근들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정진상 비서실장은 그 정책실장, 그러니까 그 경기도에서 네. 정책실장은 뭐 본인은 그 한 차례 통화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 차례 8차례 지금 통화한 결과가 나왔고, 김용 당시 경기도 대변인은 본인은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또 통화한 기록이 나왔거든요. 결국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후보도 그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뭐 저기 하부 직원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기억도 안 나고 만난 적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호주 출장 같은 사진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그 당시의 측근들도 전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총공세를 사실은 전개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은 정말 특검 안 받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단식 농성을 저는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특검 조건 없이 받겠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특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특검을 받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야당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전화와 누가 통화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 지금 유동규 씨가 사실 전화한 분이 김용 씨나 뭐 정진학 씨 말고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뭐 박근혜 정부 시절의 민정수석이었던 분, 그리고 박관천 행정관이었죠. 이런 분들하고도 또 통화 내역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사실상 수사의 어떤 내용을 봐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누구랑 전화 하나 했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뭐 이 혐의를 거기다가 이제 놓는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수사 중인데 어떻게 해서 이 수사 중인 상황 속에서 누구랑 전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건지, 피의자 사실에 대한 유포가 아직도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충분히 경계를 하고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사 중인 사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좀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지금 대장동 의혹, 대선 국면에서 하나의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대선 핵심 변수로 급부상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죠.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몸값이 오르고 있다라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은 단일화는 뭐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예. 그러면 고정 지지층이 누가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거의 결정이 될 겁니다. 뭐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10%, 15%면은 네. 선거 비용 보전이 됩니다. 지금 이미 한 10% 가까이 뭐 된다고. 거기다가 네. 대선 이후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0%, 15% 득표하고 선거비용 보전받고 지방선거에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 또 철수했냐라는 그것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후보 단일화론으로 결국 수렴되고 현재의 지지율 상태가 뭐 앞으로 한 1, 2주 계속되면 반드시 후보 교체론에 입각한 후보 단일화론이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여론조사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많이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야 모두 안철수 단일화를 놓고 셈법이 분주한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헛된 꿈 꾸지 말라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자신이 이재명을 이길 후보라라고 이제 일축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뭐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해야 또 지지율이 또 상승할 테니까요. 근데 전 단일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제 낙수 효과를 좀 톡톡히 이제 얻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10% 지금 돌파를 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10%냐 15%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기느냐 그게 저는 단일화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후보의 지지율을 더했을 때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어야 단일화가 되는 것이지. 현재 여론조사 상에서요. 예, 지금 현재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를 돌파하는 순간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지지율이 더해지면서 더했을 경우에만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일화 이슈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단일화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성립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경험을 보면 결국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긴 했는데 당시에 보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갔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그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응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네. 앞으로 가면서 더 단일화 이슈는 더 그 커져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러나 이제 어쨌든 간에 두 분 다 정권 교체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단일화가 되면서 결국 연립정부, 연합정부 형태의 정부 모델을 띌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막에서처럼 참고로 18대 땐 단일화, 19대 때 완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정치 공학의 장면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엔 어떻게 더해가지고 이기느냐의 어떤 게임을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보다 더 뭐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이 아니라 결국엔 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단일화하자. 결국엔 야권에서 남은 거는 이것뿐이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굉장히 사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1 더하기 1이 또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분의 어떤 표가 비슷해지면 단일화는 거의 물 건너가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장면, 즉 대선 이후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치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몰아주지 못하는 장면. 그러니까 그 격차가 크다 그러면 당연히 뭐 연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누군가를 밀어주고 거기에서 지분을 차지하면 되겠지만 이게 엇비슷해지게 되면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왜 양보를 해요? 끝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네. 나서 대선 이후에 지더라도 국면을 이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정치부 뉴스 속보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앞으로도 YTN 정치 뉴스를 통해서 국민의힘 내홍 사태 등 속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있어요. 계단. 알았으니까. 선생님, 선대위 개편 종료 발표하셨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 잠깐만요. 어머니 지지율 하락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조심하세요.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후보한테 선대위 개편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뭐 내가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 내가 뭐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또 후보 패싱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후보 패싱은 무슨 패싱에 다 알게 되는데. 확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히 쇄신해서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새로운 출발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되겠다.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내대표이기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 선대위가 해주는 대로 후보는 연기만 하라고 하면 후보가 아바타도 아니고 그게 좀 유약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요? 유약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에 후보가 얘기를 해가지고 뭐 말 실수해가지고서 이러고 저러고 말했는데 그런 걸 바로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아까 저 들어올 때 뭐 우리 경호하시는 분들하고 좀 부딪혀서 뭐 넘어지고 했다는데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네?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는 뭐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깊이 좀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표 많이 받읍시다. 새표 많이 받읍시다. 새표 많이 받읍시다. 정부는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 패스의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 인용을 결정을 내린 데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성인 인구의 6%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중환자,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역 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서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 등에 대한 국방부 징계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은 35명의 특수부대원을 대리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군과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된 미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내려는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빌미로 정부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대가로 군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하원도 논란 많은 정부의 백신 패스 법안에 관한 논의를 일단 중지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밤 늦게까지 백신 패스 법안에 관해 치열한 논의를 벌이다가 자정에 일단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 영화관, 헬스장, 박물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기차 등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려던 계획을 결국 미루기로 했습니다. 일본 내 신규 감염자 수가 석 달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오키나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빠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 상황 악화 등으로 해를 넘겼습니다. 오는 17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미국 방문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이제 일본까지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국 감염자 수는 약 3개월 만에 다시 1000명대로 돌아갔습니다. 水際対策の骨格は維持しつつも、国内における予防検査早期治療の枠組みを一層強化し、オミクロン対策の重点を国内対策へと。 특히 미군 기지에서 시작해 시중 감염이 크게 확산하고 있는 오키나와가 심각합니다. 미군 내 집단 감염은 600명에 육박했고 지역 내 신규 확진자도 하루 만에 100명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미군이 출국 전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일본에 입국한 것뿐 아니라 격리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한 방역이 발단이었습니다. 強い遺憾の意を直接ラップ司令官にもお伝え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今後とも米側の措置が日本側の措置と整合的になるように確保すべくですね。 오키나와 현 타마키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여름에 이어 6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모두 풀린 준긴급 사태 등의 조치를 정부에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는 홋카이도를 포함해 일본 전국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자는 모두 입원하도록 한 방침을 바꿔 감염이 늘고 있는 지역은 집에서도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이른바 플루로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써 3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당국은 현지 시간 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와 A형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이른바 플루로나 사례 3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도 포르탈레자에 사는 생후 1년 된 아기 2명과 50대 남성 1명입니다. 두 아기는 입원했다 상태가 악화하지 않아 퇴원했고 50대 남성은 증상이 가벼워 입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도 16살 소년이 코로나19와 A형 독감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주부터 감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번 주 의료시설 2곳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플루로나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운동선수인 이 소년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았으며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감염된 환자가 1명 더 있다고 밝혔으나 신원과 건강 상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도 한 언론인이 지난달 말 검사에서 코로나19와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임산부의 플루로나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 감염된 세계 첫 사례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초 미국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다비드 초케우앙카 볼리비아 부통령이 뒤늦게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원주민 후손으로 전통의학을 신뢰한다며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음을 시인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무명의 연예인을 돕는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연예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의 초대 회장이 신상공개 결정까지 내려진 성범죄자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입니다. 매년 영화와 음악 등 각종 분야에서 눈에 띄게 활동한 연예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 열린 행사입니다.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영화배우와 가수 등이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자로 나온 인물은 다름 아닌 연예인 협동조합 회장 A씨.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 회장은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로 구속 수감된 이후 지난 2019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에는 A 회장이 벌인 인면수심의 성범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A 회장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경호업체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라이터를 이용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A 회장은 다른 여성 직원 C씨의 신체를 더듬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B씨와 C씨를 포함한 직원 7명을 30여 차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25년까지 신상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연예인 협동조합은 신인, 무명 연예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를 위해 재작년 4월에 설립됐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예인들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는 공익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초대 회장으로 임명된 건 지난해 11월로 사촌 형수이자 조합 대표인 강모 씨, 그리고 지인들이 사회에 나와 당당하게 살라며 회장직을 제안했다는 게 A 회장의 설명입니다. 당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뒤에서 숨어있지 말고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굳이 나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조합 관계자들은 A씨가 조합 운영비를 후원한다고 해 회장으로 임명했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라는 건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성범죄자 전력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운영이나 아니면 행사할 때 물품이라든가 해주면 감사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합 측은 A 회장이 공개석상에 나와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회장직을 박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인천 간석동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생후 13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육교사는 119에 신고하며 우유를 먹이려 했는데 숨을 안 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숨진 아이는 며칠째에 걸쳐서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외상 등 학대 정황은 없었다며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의 새해 첫 거래부터 훈풍이 불었습니다. 대장주 애플의 장중 시가총액이 세계 최초로 3조 달러를 돌파하는가 하면 테슬라는 주가가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일단 출발은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의 새해 첫 거래일, 애플 주가가 장중 한때 182.88달러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장중 시가총액은 세계 최초로 3조 달러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 고객 인도량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전날 발표에 힘입어 13.5% 급등 마감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주요 은행주와 항공주들도 3, 4%대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여전히 우려스럽지만 이전 변이보다 증상은 약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 기대감도 있었고 해가 바뀌면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 예치로 통상 증시가 오르는 경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So I think investors and entrepreneurs are thinking that there's a chance that we're going to still get more stimulus, even though the Fed has signaled 3 rate hikes.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와 인플레이션 지속 전망 속에 시장이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금리와 기업 실적에 힘입었던 지난해 수준의 주가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5G 주파수를 추가로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공개 토론회를 열어 LG U+가 요청한 20MHz 폭 주파수 가격을 1,355억 원 플러스 알파로 제시한 할당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주파수 대역 배치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LG U+가 경매를 낙찰받으면 통신 3사의 5G 대역폭은 각각 100MHz로 같아집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LG U+의 독점 할당되는 구조이며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구이저우 성의 한 병원 신축 공사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습니다. 관영 CCTV는 어제 저녁 7시쯤 구이저우성 비제시의 제1인민병원 분원 건립 공사 현장에서
토목 공사를 하던 중 갑자기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작업자 7명을 덮쳤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는 또 구조대원 1000여 명과 굴착기를 동원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조했지만 나머지 14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5분쯤 경북 군위군 우보면의 철도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SUV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60대 남성 SUV 운전자도 별탈 없이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열차는 사고 당시 잠시 멈췄지만 곧이어 정상 운행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와 기관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이웃 1명을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쯤 50대 남성 A씨를 서울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자신이 살던 경기 안산시 본호동 다세대 주택 2층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피하려던 주민 2명이 지상으로 추락해서 4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A씨 집에서 방화 추정 도구를 발견한 경찰은 불을 낸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곳곳에서는 한낮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렀는데 절기 소환인 내일도 절기답게 아침 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 낮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산간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0도, 대전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중북부 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충청 이남은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4도, 광주 5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